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연휴 첫날에도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을 겨냥한 날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 밥상에 여론전을 의식한 듯한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는데 암덩어리는 제거해야 된다, 또는 이쯤 됐으면 됐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라면서 정치권에서 쏟아낸 추석 연휴 메시지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가장 큰 얘기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각 당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예, 근데 누가 이쯤 하면 됐다고 그만하자고 그래요? 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조금 뭐랄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왜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데 사실 미래 이야기 할 것도 많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드러나 버린 범죄 혐의를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른 속도로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논쟁할 거 없이 빠른 속도로 이 문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하고 처벌하고 할 것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가지고 정쟁하려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에서는 이게 혹시 우리 목 조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을 만들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동원해서 시민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적대시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는 것이 맞겠다. 정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 듣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신 것 똑같이 드러난 범죄를 어떻게 덮을 것이냐 전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각 부처로부터 7월 20일 날 공문에 의해 가지고 각 부처는 법무부를 제외한 전 부처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적폐청산위원회의 적극적인 10대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범죄를 덮어달라는 것이, 덮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거를 발굴하고 파헤치고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는 경제 문제라든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외시하고 오로지 적폐청산이라 해가 전 정부를 단죄하는 것이 국정과제 1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있고 사드 보복에 따르는 대외 관계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을 문제에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각종 지수가 급전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국내에서 전 여야가 그리고 전 국민들이 단합해야 될 때에 이렇게 적폐청산을 가만 놔둬도 될 걸 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함으로써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올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드러난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덮을 거는 덮고 가만 놔둘 거는 놔두고 오히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북핵 문제나 사드 보복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 힘을 합칠 때 오히려 정치 보복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정치 보복의 순환고리를 더 진폭을 크게 하고 네. 더 깊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이 적폐청산 전국의 문제, 친공안 전국의 문제, 경제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적폐청산을 올인하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이
민심에 적폐청산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추석 민심의 역시 화두는 아마 북핵 문제, 북미사일의 문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최악의 상황인 청년 일자리 문제 그 이외에 또 경제 상황, 또 미국의 경제가 긴축 기조로 지금 가겠다고 해서 연말쯤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추석 민심은 그래도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이선으로 좀 떨어진 그런 화두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떤 인적 어떤 청산, 어떤 사람을 개인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접근하고 터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마 우려는 좀 일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민주당의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사실은 촛불을 통해서 탄생된 정권이고 그 정권의 많은 국민들은 사실 시스템과 제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과거에 켜켜이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들은 당연히 드러내야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의 프레임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전전 정권과 전전 전 정권의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결과적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지금 국회 구조 속에서 협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법 질서에 맞게끔, 사회 정의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그냥 정쟁화시키고 특히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매일 무슨 기록물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그것도 열람원에 가갖고 보고 온 것을 다시 재수정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배포하고 그것을 뭐 적폐청산의 어떤 도구로서 이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권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굉장히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건 결과적으로 또다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또다시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적개심이나 복수심의 발로 해서부터 할 것이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그런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드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하는 것이고 정치권은 그것을 너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 정부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쟁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박용진 의원께서도 그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야권에서 입장에는 오히려 여당이 더 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야당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귀담아 듣겠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국회에서는 뭐 과거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법적인 그 접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죠. 근데 그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이제 정태국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가만 놔둬도 될 거를 왜 자꾸 하느냐인데 사실 가만 놔두면 안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키라고 군대에게 총과 무기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총구리를 역으로 돌려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보를 지키라고 국정원과 기무사에게 여러 예산을 밀어주고 심지어는 국회가 특별히 그거를 터치하지 않는 예산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동원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 잡았으니까 저희가 국정원 동원하고 기무사 동원해서 정태욱 의원님, 우신환 의원님 뒷조사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때 지금 드러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드러났었느냐면 이미 박근혜 정부가 시작됐을 때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었고 기무사의 댓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박근혜 정부가 알았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법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건절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수사하던 수사팀을 해체하고 그 문제를 수사에 접근해 가던 검찰총장을 뭐 찍어내기 위해서 끌어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해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진실을 찾아서 갈 수 있었던데 못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미뤄진 과거이기 때문에요.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무슨 마치 의도를 가지고 서는 것처럼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덮어놓자고 얘기하시는 거는 전 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정태욱 의원의 반론 듣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같으신 분이 정말 여당의 중진이 되고 여당이 있다면 난 아주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은 자기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여당 의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정부가 기본적인 국정과제 1회가 사실상 촛불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실제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방법이 더 아까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화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가지 않고 특정 개인 지금 현재의 이 신공안 통치 정국을 가져오는 것은 정부 여당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 가지고 국정원이 아닌 국정원의 몸통은 이명박이다. 이명박을 구속해라. 수사해라. 그걸 지금 검찰에다가 수사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의 사회 악을, 구조적인 악을 척결하는 것이 뭐 정당하다고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항상 내세우는 것이 민간인이나 또 정부 여당 인사들이나 특히 이 정의당을 먼저 내세워가지고 또 노동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막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당이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걸 같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막연한 과거의 국정원의 잘못을 파헤치는 거, 문제 잡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이 모든 정부의 문제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언론 보도가 잘 안 돼 그런지 몰라도 추미애 대통령 이야기하는 추미애 그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국민의 민생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뭡니까 야당 공격을 하는 거 아니면은 전 대통령 공격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검찰이야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걸 누가 뭘 하겠습니까? 네. 네. 이용호. 결국은 이제 지금 논란이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이 과연 이걸 지금 어떤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응징할 것이냐 여기 초점이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제도 개선을 하고 미래로 나갈 것이냐 여기에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많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즘에 그렇구나 하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우리 안철수 후보한테 사실은 민주당에서 MB 아바타다 그런 얘기를 호남에 좀 많이 퍼뜨렸어요.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MB 아바타이기 때문에 MB를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응징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의 어떤 흐름과 보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처음부터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은 보수 정권에서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2, 3년 전 거 바로 전 정부 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것에 앞서서 10년 전 걸 얘기를 하니까 좀 국민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보수 우리 이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전 정부 얘기를 또 걸고 넘어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야 간에 자꾸 소모적인 처치다면 정치 공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국회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법안이나 혹은 여러 가지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민이 손해를 보고 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그 엄중한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 거죠. 오신환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이죠. 그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거에 단서나 또 다른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줘요. 청와대에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출범한 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300종에 가까운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또 3일 뒤에는 1360건이 발견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급기야 제2비서관실에서 7, 8천 건의 문건과 파일이 발견되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당의 모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와서 다시 재기록을 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언론에 발표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문건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떤 그 과거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파헤치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을 우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 법을 만든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은 봉인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반추해 볼 때 그것들을 열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출처들 자체가 정치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6월 첫째 주에 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 84%를 국정 지지도를 달리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9월 넷째 주에 65%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가 가장 1순위지만 그 두 번째가 편가르기 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 프레임이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의 1대1 프레임으로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당제 체제가 지금 국민들의 요구이며 이 협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역행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과거 정부 자체를 적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미애 당대표께서 공작 공화국이다. 이런 어떤 언급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자체를 완전히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그 정부가 출범된 겁니다. 거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도려내는 것이 맞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또 정권 자체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은 결코 민주당이 미래로 나가고 또 국민들을 이게 어떤 호응을 얻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부담스럽고 답답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야 되고 우리한테 주어지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기대심을 다 충족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당 의원님들 세 분 말씀하시면서 이게 죄는 죄대로 다스리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죄도 덮어주고 잘못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저는 오히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다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건 뭐냐면 왜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부에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에서 했었던 일을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신속하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했으면 되는데 수사기관은 그때 수사하려고 했었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이 시시하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뤄진 과제고 아무것도 못 해버린 상태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일 뿐이지 문재인 정부가 무슨 누구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안 치우고 국가기록을 넘기지 않고 청와대에 남겨놓고 간 이 허술한 문서들인 거예요. 그 문서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 국가기록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 주려고 하실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정 의원이 가서 그거를 보고 온 것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정치 보복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 검찰에서 하려고 하고 각 적폐청산위원회 각 부처마다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내놓는 기록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저지른 반국가 기구, 반국가적 행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 뿐이지, 무슨 의도와 각본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건의 출처가요, 사실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 회사를 옮길 때도 자기 서랍에 있는 캐비넷들 다 정리하고, 예? 그것을 다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고 나오는데, 거죠. 아니 그렇다면 놓고 간 게. 그것은 그 청와대에 있는 담당 직원이 굉장히 큰 불법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걸 먼저 고발하고 그걸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그 출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정부가 출범하고 40일이나 지나고 그 다음에 8월 달까지 하나씩 캐비넷을 여니까 그게 나온다? 그건 비상식적이란 말이죠. 어떻게 무슨 창고에 있는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속실에 있는 캐비넷을 열었더니 뭐 거의 7, 8천 건에 대한 뭐 파일이나 문건이 나왔다? 이것은 너무나 비상적.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사람들 나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일일이 보수정부에서 다 체크를 했어요.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결과적으로 그 보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곳이고, 결국에는 자기 아이디 카드를 내놓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그 위에 상급자가 다 검토한 후에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예. 거기에 무슨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고 그러면 먼저 그런 국가 충격받았던 기록물을 방치해 놓은 그 청와대 직원을 응당 처벌될 거라고 봅니다. 처벌하는 것을 예. 먼저 선행해야 그거에 대한 자료 출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권에 의해서, 지금은 모든 권력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물과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독점적 정보들을 가지고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결국에는 MB 정부를, 그리고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한쪽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진흙탕 싸움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노무현 정부를 지금 겨냥하고 있잖아요, 보수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특검법을 지금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싸움뿐이 안 되는 모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부담되는 상황인데. 협치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이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국정원, 이게 문제 같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하여튼 말썽거리예요. 사실 이번에 확실하게 새로운 정부 들어섰으니까 다시는 국정원이 권력의 도구화되거나 권력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혁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이제 최근에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결국은 블랙리스트나 여러 가지 권력의 사유화 문제 때문에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명박 정부에도 이 국정원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뭐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서 댓글 조작을 하고 기무사가 또 거기에 가세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드러났었으면 그때도 이명박 정부도 탄핵 대상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접근이 누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문제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자. 국정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대공 업무에 집중하고 정말 정치에 동원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군이나 모든 국가의 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당연히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옳다. 네.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른 쪽에서 보고 그런 오해를 받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이죠. 권양숙 전
권양수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까지 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 나오면 결국 정말 보수와 진보의 또 다른 대결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 나오는데, 우리 민주당 쪽의 일반적인 분위기와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좀 다르듯이 저도 사실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민주당하고 비슷해요. 하고, 권양숙 여사나 또 그 가족들을 뭐 640만 불에 대한 뭐 공범으로 고발하고 하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나왔을까? 아까 박용진 의원도 정말 드러난 적폐를 덮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 정부가 이명박이라는 개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구속하고 수사하는 것을 자꾸 촉구하는 데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촉발됐습니다. 이번에 정진석 전 이제 원내대표가 말하게 된 경위를 보면은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8월 3일 날 박원순 시장에 대한 MB 정부의 사찰을 이야기를 했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또 한 번 여론에 환기를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겪었는 최대의 그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가신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냐라고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한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명분, 그러니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 이야기하듯이 과거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가지고 새로 제도화시키고 적폐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서는 전전 정부와 그전 정부 간의 정말 니전투구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됐고, 지금 현재로 이 정부 사람들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를 해가 구속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치 보복 때문이라고 갔다고 생각할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전국으로 봤을 때에 여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묘시던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며 여야 협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국민한테 가겠지만 2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도 또 식물 정부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정부가 될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가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북한의 핵은 더욱더 완성될 것이고, 네.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중국은 더욱더, 중국, 일본은 한국을 더욱더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온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하면 단죄하는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와 그 정부, 그 전전 정부와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현재 와가지고 현 정부 내에 국회 내에서 여야 싸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신환 의원님 얘기 듣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정태욱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수위가 낮은 입장이신데, 정진석 의원이나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시는 거는 더 심하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대놓고 있는 말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수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걸 왜 죄라고 그래? 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죄 지은 걸 왜 캘라고 그래? 그냥 그럼 협치고 뭐가 없어? 이렇게 들리니까 더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그러니까 밝히되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정치적인 보복으로까지 논란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원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았으니까 국정원이 계속해서 그 보수 인사들 뒤캐고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야당 의원들 이상한 게 뭐 하는지 계속 뒷조사하고 그래야 되나요? 국정기밀사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일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못하게 해서 아까 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과 법으로 정확하게 그 못하게 차단시켜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과거 것만 캐서 이명박 정부 망신 주고 이명박 대통령 망신 주는 걸 끝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그 국정원하고 기무사를 둔다? 제가 먼저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 권력이 망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 적폐가 어떻게 왜 과거 9년 동안에만 적폐가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 정부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 DJ 정부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것들을 지금의 권력자가 모든 기록이나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하나씩 내놓는 모습이 참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2008년도 노무현 정부 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노무현 정권 언론인 분류 관리했다. 이게 바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서 만든 문건으로 언론인들을 다 분류했어요. 성향을 우호, 중립, 비판. 이런 것들도 노무현 정부 했던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지.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직전에 요번 달 21일 날 교육부 산하기관 관장하는 그 부서들의 사무관, 서기관들 다 모아놓고 산하 공공기관에 정리할 사람들 유임한 인물, 교체한 인물 적어서 내라. 이것이 언론에 나가니까 없던 일로 덮었어요. 이런 게 실제로 정권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기관, 국정원이나 검찰이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적폐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적폐를 청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또다시 그 검찰들을, 정치 검찰들을 데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왜 정부가, 정권이,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수사를 시킵니까? 지금 국정원 TF에 가 있는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4명이나 현직 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데 그 검사들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관 반장을 했던 그 검사가 지금 서울고검에 있던 현직 검사를 데려다 놓고 4명의 검사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5년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정치권이 다 욕먹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그 기록원들의 그 문건들을 보고 나와서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시 기록을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발표하고 그걸 통해서 검찰이 받아서 또 수사하고, 이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을 어떤 기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권력의 속성, 조직의 속성, 기관의 속성이 권력이 바뀌고 나면 그 조직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또 충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국정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그 기관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사실은 덮고 새로운 정권에 또 이 비유 맞추는 이런 데서 혹시라도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당연히 해야 될 적폐청산이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지만, 그러나 더 충성하기 위해서 더 많이 털고 문제를 삼아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게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에서 좀 그걸 좀 찬찬히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추 대표께서도 뭐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적폐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왜 적폐가 보수 정권에서만 있었느냐, 그 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적폐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적폐에 대한 규정부터 하자 그러면 이제 철학적인 논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폐 중에 상적폐는 진짜 관료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기들이 쥐고 있었던 허가권, 인가권, 감독 권한을 가지고서 기업과 사회 여러 단체, 시민들까지 다 옥죄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그 관료들 중에 뭐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그다음에 검찰, 국정원, 기무사 이런 데는 오히려 그 반국가 행위까지 지금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 드러내고 그런 부분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화하고 해야죠. 왜 미국에는 미국 검찰들이 있는데 미국 검찰은 정치 검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왜 미국에 그 많은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만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합리해서 그게 아니죠.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저희가 방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조사와 수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버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과 기무사, 그러니까 국정원과 기무사를 야당 탄압하는데 이용하지는 않았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야당 인사도 뒤를 캐고 그 관련해서 정보 보고받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진 않았던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다시 그거를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하수인화하고 권력이 하수인화하고 그래서 보고토록 하고 심지어는 댓글 공작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심지어는 민간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즈음에서 그 당시 검찰이 수사팀을 해체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동호 검찰총장도 찍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에서 시작되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마치 우리한테 뿌리를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만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범죄 행위, 반국가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내고 처벌해야죠. 그거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이명박 정부 전체를 부입이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권에서. 그러나 그것이 정치보복 프레임처럼만 얘기해 버리시는 것도 저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문건 자꾸 내놓지 마세요. 그거 정말 비열하고 나쁜 짓이에요. 예? 국가기록원에 있는 문건 보고 와서 정치권이 왜 그것을 검찰에다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 있는 문건 가지고 다시 지금 수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검찰에 갔잖아요. 아니, 가지 않은 것을 발견해갖고 또 줘가지고 다시 거기에 얹어가지고 항소심할 때 또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그냥 검찰하고 경찰에다가 하게끔 내비두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검찰 검사들 그 사람들 권력을 남용했던 그 검사의 조직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 지금 공약이고 국정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몰두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향후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이 그것을 조장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레임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진영에서 반드시 승복할 수 없는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의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는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몰두한다면 지금과 같은 또 다른 정치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정치권에서 준 자료를 받아서 과잉하게 이렇게 일들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적폐라고 하면 사실은 범죄 행위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해서 뭔가 세금을 낭비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사유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엄격하게 사법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폐청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당연시 여겨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지난번 세월호 때 문제됐던 해피아들끼리 나가서 서로 봐주는 것. 이번에 살충제 계란했을 때 농피아들이 나가서 적절히 봐주는 것. 또 권력이 재벌한테 적절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돈을 뜯는 것. 이런 것들은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우리 민주화가 좀,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시 해오고 끼리끼리 문화로 해왔던 이런 것들을
청산해서 네. 이걸 타산지수로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적폐청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아니고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또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아까 범죄 행위를 갖고 자꾸 거기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이제 전시작전권 통제권을 환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물론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얘기 있었죠. 전시작전권은 언제 환수해야 되느냐, 연기도 몇 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부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그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른바 진보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얘기지만요.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는 해야 될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거에 다 공감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든 준비가 안 돼서 자꾸 미뤄놓은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이걸 환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가지고 막 야당에서 큰 문제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이걸 희화화시키고 코미디화시키려고 하는, 저는 그거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돼서, 아니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 의해서 그 통제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발표를 하는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상적 국가로 가기 위해서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논쟁이 안 돼야 될 얘기가 왜 논쟁이 됐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 듣습니다.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작권 환수를 지금 꺼내는데 아주 부적절한 시기였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합니까? 이제까지 전시작전권 이야기 나올 때도 굉장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재래식 전쟁 하에서는 그래도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기습에 대해서 좀 힘들겠지만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이 시기에 전시작전권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서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처음 핵무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될 이 시기에 또 전작권을 내세우는데, 전작권을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를 순수하게도 볼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군을 국내에서 몰아내는 게 기본 발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전시작전권을 꺼내는 것 자체도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북핵 문제나 북한 미사일에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재래식 전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미리 탐지하고 알 수 있고 그 동향을 관리할 수 있는 특히 첩보 능력에서는 미국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정부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북한이 더 두려워하고 국민이 신뢰할 거다, 그런 말인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는 뭐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진다마는 아마 북한군이 병영도 점령해도 대화하고 타협하자고 할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에서 그런 거를 사전에 탐지할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공격하고 반박 공격하고 하는 그런 역량을 훨씬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전시작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은 오히려 북핵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되고, 네. 심지어 그걸 거론하는 것조차도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호. 네, 결국 이런 논란이 된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와야지 북한이 두려워하고 또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기입니다. 언급의 시기.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래요. 북한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두려워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당연히 사실 전시작전권 가져와야죠.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죠. 문제는 전제가
우리가 충분히 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자체 방어 힘, 체제를 갖춘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국민적 컨센서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더 주고 싶으면 조기에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언급보다는 조기에 우리가 자체 방어력을, 방어체제를 빨리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든 뭐다 하든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언급하시는 게 적절치 않았을까. 그런 데서는 언급의 시기 문제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의 우위를 가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오히려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신하 의원님. 지금 문재인 정부 5개월 접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국가 안보 위기죠. 그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는 것이 야당의 공통된 목소리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이냐, 과연 너무나 지금 5개월 동안 갈짓자로 하루가 다르게 말 바꾸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보좌하는 그 외교안보 라인 자체가 서로 엉뚱한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그 결과적인 것들은 한미동맹이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그게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용호 의원님이나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전작권 환수에 대한 것을, 조기 환수를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전작권 조기 환수 국군의 날 얘기한다고 그 다음날 우리가 환수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9월 3일 날 6차 북핵 핵실험 이후에 완전히 게임 체인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아주 엄중한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더군다나 한미동맹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하다라고 야당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작권 이야기를 꺼내시는 그 진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전작권은 언젠가는 저희가 빨리 환수해서 갖고 와야죠. 근데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또 다른 시그널로 보여지고 또 북한만 좋아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이 비핵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논쟁이 되었던 압박과 제재냐 아니면 대화 타협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두를 또 던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또다시 국제사회에는 또 엉뚱한 시그널을 보내게 됐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디어 또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데, 정태욱 의원님 백령도 점령에도 대화를 해결하자고 얘기할 거다.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고, 아니 실제로 지금 평시작전 통제권은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94년도에 저희한테 환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평도 포격됐을 때 제대로 대응 좋지 못한 건 어느 정부입니까? 이명박 정부예요. 보수 정부예요. 안보는 잘할 줄 알았는데 안보도 엉망이었어요. 보복 조치도 안 했어요. 근데요, 99년도에 그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정규군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진 게 2차 서해전 아닙니까? 1차 서해전 때 대통령 명령이 초전박살이에요, 초전박살. 그래서 그 완전히 그 대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2차 때는 2002년도에 벌어졌던 2차 때는 북에서 먼저 도발을 준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응전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정규군 간에서 한치도 물러남 없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어요. 평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때 우리 국군이, 우리 정부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부 때는 오히려 꼬리 빼고 가만히 있었고, 게다가 무슨 녹국 이승까지 당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시든 평시든 작전 통제권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하자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균열을 내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더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하면 미국이 옳다구나 하고 전술핵 배치해 줍니까? 미국이 전 세계 그 군사 전략을
동시에 놓고서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전술이 여기 갔다 오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비행기에 장착하거나 포에 장착하거나 해서 쏘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시잖아요. 적어도 최대한 빨리 해봐야 4-5시간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는 그 순양함에서 그냥 저기 버튼 하나 눌러서 토마호크 발사하면 40분이면 날라옵니다. 40분이면 그것이 사정거리가 2,000km가 넘기 때문에요. 아니 미국이 해주겠다고 하는 핵 무산을 통한 이 부분은 도저히 못 믿겠고 그 무조건 미국에서 전략 핵을 갖다 놓으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그건 믿겠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반미주의자가 홍준표 대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안보와 관련된 얘기는 원보이스 하셔야죠. 아무리 보수 정부고 아니 저희가 안보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다른 얘기는 했습니까? 외국에 우리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미국 대통령 따로 만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무조건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홍준표 대표는 자꾸 국민들 앞에서 야당과 정부가 이 의견을 다르게 하려는 것처럼 얘기하고 미국도 못 믿겠다. 직접 가서 확역받아가고 전술에 갖다 놔야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저는 도무지 안보를 생각하는 정당의 대표신지 정말 그거 궁금해요. 네, 답변하시죠.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전작권을 가져와야 옳은 나라다. 근데 옳은 나라가 옳은 나라인지 아닌지 그건 변론을 하고 예를 들어 나토 같은 나라도 그 전시작전권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가맹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가지는 근본적인 게임 체인지가 됐을 때 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능력도 없고 그럴 때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리고 그것만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또 한 가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드 배치 그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배치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중3 학생들 대학 갈 때에 수능 개편한다고 온 나라를 그냥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결국 없던 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부가 금과 오쪽처럼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 아닙니까? 벌써 슬그머니 발 빼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혁신성장 말 내놓고 그 내용도 실체도 아직 잘 모르고 오히려 원래 예산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오히려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안보로 좀 좁혀주시죠. 예, 그러듯이 지금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단 몇 개월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판단 미스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시기에 전시작전권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거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면은 아까 그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 안보의 위험을 가져오느냐. 이 정부는 오로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모든 걸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작전권을 가져와가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협정회가 미군 철수시키는 거 그들의 목적인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게임의 체인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래식 무기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무리수는 있지만은 이길 수 있었지만은 핵에 대해서는 적은 핵을 가졌고 우리는 핵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까지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전술핵 문제, 그거는 내가 뭐 다음에 원보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다 문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아까 쭉 늘어놓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조기에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방향이고 어떤 정치적 방향 아닙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 핵으로 무장한 상태가 확인된 이 마당에 우리가 정치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준비되어야 된다. 차라리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차근차근히 준비를 잘해서 받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논리적 비약이죠. 차라리 저는 정태호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영 내가 보니까 믿업지 않아요. 그러면 전시작권 통제권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요런 조건을 갖춰라.
그것을 다 됐는지 확인하고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국민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봐요. 저희 시간인 관계상 두 분의 얘기도 조금씩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안 보이는 여야가 없다 늘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여야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대표 초청했는데 한국당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하순에 또 미국에 가신다는 걸 얘기를 보면 사실은 말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아쉬운 그리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 패싱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결국 전자권 조기 환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 시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 그러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그러면 내년이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 안 되다 얘기를 했는데 자칫 오해를 받으면 동맹 깨는데 이 부분에 주의 깊게 들으면 미국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 전자권 문제도 그렇고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것은 특히 그렇지 않아도 뭐 한국 패싱에서 북미 간에 대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한미 간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신뢰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 자체나 발언을 좀 정교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네. 바른정당 지금 그 이용호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굉장히 큰 위중한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북한은 늘 통미 봉남 정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서 구애하고 대화하자고 하고 특사 보낸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와 모든 내용들을 지금 북한은 미국과 하겠다는데 우리마저 미국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고 우리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전쟁이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그릇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나 김정은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굉장히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무슨 굴욕적이거나 미국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보에 대한 철학을 바꾸지 않으시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어떤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시기에서 전자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셨는지, 이것이 발언한다고 해서 한 달 만에 환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2달 만에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오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 역시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